턱걸이 할 때 상완이랑 몸을 평행하게 만들어서 견갑 회전만 신경 써서 턱걸이를 하니까 견갑골 주변만 엄청 자극이 옵니다. 견갑 벌리는 데만 혈안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운동일까요? 이상한 운동이죠. 등을 내가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뭐 등이면 등, 승모면 승모. 내가 원하는 부분에만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견갑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론을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운동을 할 때도 이론을 쫓아가려고 그러는데 운동할 때는 이론을 조금 버린 상태에서 최대한 주동근에만 집중을 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주동근에 집중하는 운동을 해보면 이 견갑의 움직임도 사실 되게 리드미컬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불균형이라는 것도 통증이 없다면 어차피 사람의 몸은 균형이 안 맞아요. 이게 요즘에 좀 이론을 너무 파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이론에 매몰된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막 불균형 걸리면 무슨 죽을 병 걸린 것처럼 얘기를 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자, 제 얼굴 보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 내 얼굴 어때? 삐뚤어졌잖아. 이 불균형 아니야. 이거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뼈를 깎아야 돼. 몸도 마찬가지야. 이 몸도 균형이 원래 안 맞아. 오른손잡이 오른손 많이 쓰고 왼손잡이 왼손 많이 쓴단 말이야. 근데 그 균형을 어떻게 맞추냐고. 그래서 이제 통증이 없다는 전제하에 운동을 할 때 불편함이 없어요. 불균형은 신경 쓸 그 값어치가 없어. 근데 만약에 내가 운동을 할 때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이 불편해. 그러면은 불균형의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보는 거죠. 저도 이제 체형 교정이나 이런 거를 공부를 오래 해왔지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약팔이 트레이너들한테 너무 속지 말자. 저도 한 10년 전에는 약팔이 트레이너를 많이 했어. 체형 분석 딱 해가지고 회원님 이렇게 삐뚤었으니까 회원님 이거 나이 들면 다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약팔이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틀린 겁니다. 말 그대로 약팔이에요. 골반 불균형이 심하면 일단 운동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개같은 소리입니다. 골반 불균형이 심해도 안정화 운동을 그냥 하면은 안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우사인 볼트도 척추측만이에요. 우사인 볼트가 척추측만인데 그 척추측만이 본인의 장점이 돼서 올림픽에 그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 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낸 게 우사인 볼트입니다. 그래서 불균형이 있더라도 안정화 운동들 이런 것들 이제 열심히 하고 통증이 없는 선에서 운동을 하면은 충분히 엄청난 퍼포먼스까지 못 만들더라도 그냥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 거기에 차라리 거기에 얽매일 시간에 운동에 집중하는 시간, 그 시간을 더 늘리는 게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체형 교정으로 약을 많이 팔아봤기 때문에 약물 잘 받는 유전자 이 바닥 최고 유전자. 약물을 잘 받으려면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운동을 잘해야 돼요. 그게 일단 1번. 운동을 잘하는 그 센스. 그리고 운동이라는 것도 결국에 뇌에서 근육으로 연결되는 그 신경들이 진짜 발달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신경 쪽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운동신경이 하나가 내려와. 근육을 지배하죠. 근데 그 근육을 지배할 때 어떤 사람은 신경다발 하나가 근섬유를 10개를 지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1000개씩 지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 지배가 100배까지도 차이가 난다는 거야. 머리 좋은 사람하고 머리 나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근육도 똑같다는 거죠. 근육의 신경 지배가 잘 돼 있는 사람은 솔직히 운동을 좀 그지같이 해도 몸이 남들보다 훨씬 빨리 커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그 신경 지배가 떨어지는 사람은 만드는 게 훨씬 어려울 수밖에 없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유전적인 영역인 거고 그 유전적인 영역은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은 조금씩은 내가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게 운동을 했을 때의 효과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죠. 어차피 인생 내가 태어났으니까 열심히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로이드 판별 기준에 어깨에 혈관이 있던데 어깨가 약물 잘 받는 근육이라 그런가요?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제 약물을 잘 받는다라는 거는 약물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내 몸이 얼마나 수용을 하느냐, 그러니까 받아들이느냐죠. 근데 그 받아들이는 게 수용체라는 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걸 안드로겐 수용체라고 얘기를 해요. 남성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수용체. 그 안드로겐 수용체가 보통 어깨에 일반적으로,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일반적으로는 어깨에 안드로겐 수용체가 많습니다. 근데 사람은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도 많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약물을 써도 어깨가 안 커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안드로겐 수용체가 어깨에 많이 없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신경이 어깨의 발달이 아주 더뎌.
그러면 약물을 쓰더라도 액션이 크게 안 나옵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판별 기준 자체가 원래 불가능한 거예요. 혈관 마찬가지. 혈관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원래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약물 썼다고 어떻게 확정할 거야? 확정할 수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 남성 호르몬이라는 것 자체도 사람들마다 너무 편차가 커요. 어떤 사람은 약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그냥 남성 호르몬 수치가 뭐 12, 13 이렇게 나와. 근데 어떤 사람은 남성 호르몬 수치가 1, 2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10배 차이나 남성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 자체가 정상 일반인 기준에서도 10배씩 차이가 난다고요. 그럼 당연히 남성 호르몬 높은 사람이 효율이 훨씬 높지.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약물 사용 유무를 판단할 수 있나? 못 판단하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차피 못 찾아. 매일매일 도핑 테스트를 하지 않는 이상 이 새끼가 로이던지 내추럴인지 못 찾아. 아니 그러니까 아싸리 씨가 약물 쓰는 대회를 여는 게 공정한 거라니까. 그리고 잘 생각해봐봐요. 어떤 사람은 남성 호르몬이 1, 2야. 근데 어떤 사람은 남성 호르몬이 10이 넘어. 둘이 경쟁하는 게 공정한 거야? 난 아니라고 보거든. 그게 어떻게 공정한 경쟁이야? 불공정한 경쟁이지. 차라리 모든 걸 오픈하고 하는 게 개인적으로 내 생각에는 차라리 그게 더 공정하다. 어차피 못 찾으니까. 시합을 즐기는 입장에서 저는 이제 보디빌딩 팬인 입장, 그러니까 시합을 즐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추럴 시합이 재미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어차피 공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근데 미스터 올림피아나 프로쇼는 보면 재밌지.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 사람들은 똑같이 약을 썼고 똑같이 열심히 운동을 했고 똑같이 식단을 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훨씬 더 재밌게 보는 거죠. 물론 보는 맛도 있고. 우리나라 뭐 특히 도덕적인 잣대를 많이 적용을 하니까 좀 예외적이긴 한데 그 도덕적인 잣대를 살짝 내려놓으면 더 재밌습니다. 복싱도 약물 시대가 재밌던 거 아님? 그냥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야. 약물 시대가 더 재밌지 당연히. 케미컬마다 다르겠지만 약 얼마 정도 사용하나요? 약을 얼마 정도 사용하는 거는 돈을 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내 목숨을 담보로 내가 테스트를 한 건데 그거를 그냥 공짜로 알려달라 그러면 도둑놈이지. 크로코다일님이 맨날 시비 거는데 용찬이랑 했던 거 마냥 민국님이랑 삼자대면 같은 거 하실 계획 없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크로코다일, 최민국 코치님, 저까지 있으면 더 좋고 그렇게 해서 토론하는 거 영상 했으면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크로코다일님이나 최민국 코치님 의견이 어떤지 나는 모르니까. 지금 최민국 코치님이 저기 토론토에 있어요. 이장민 프로님이 그 프로쇼 시합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토론이 성사되면 저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크로코다일 형님도 저는 좋아해. 이제 최민국 코치님도 나는 당연히 좋아하고 나는 두 분 다 좋아하거든요. 정말로. 이게 농담이 아니라 저를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저는 옛날부터 크로코다일님 영상을 많이 봤어요. 남자 훈련소 그거 할 때부터. 정치 성향도 저랑 완전히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로코다일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케미컬적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확실히 써본 사람하고 그냥 이론만 아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이번에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인슐린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도 크로코다일님한테 굉장한 맹점이 있거든. 그게 시합을 안 나가보고 시합을 출전하는 선수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케미컬을 써보고 테스트를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내용들인데 그걸 이제 이론만 보고 그거를 보디빌더한테 바로 적용을 해서 이렇게 될 거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거든요. 크로코다일님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이론파로 가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운동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굉장히 접근을 해요. 케미컬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이론으로 먼저 접근을 해. 그 다음에 그 이론을 실전에 써봐. 근데 이론을 실전에 썼을 때 나한테 적용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이 다르니까 사람의 구조가 달라요. 이 골격 구조가 해부학 책에 나온 거랑 똑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골격 구조가 다르니까 액션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한테 불필요한 거는 버리고 나한테 잘 맞는 거는 흡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약물이 똑같다는 거예요. 약물도 무조건 약물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루트대로 안 가. 그 약국에서 사는 약들도 부작용이 다 써 있어요.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이 써 있어. 근데 그 부작용이 발현이 되는 사람도 있고 발현이 안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약 효과도 마찬가지. 약 효과도 발현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발현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제 통계는 의미가 있죠. 통계.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이렇더라.
약국에서 파는 약은 그 통계 데이터가 어마어마하죠. 뭐 10,000명 단위, 10만 명 단위로 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 통계가 굉장히 유의미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케미컬 쪽은 그 통계가 굉장히 적어요. 통계 자체가 너무 소수기 때문에 써본 사람의 데이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크로코다일 형님을 정말 좋아하는데 약물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너무 시각이 좁다. 이론이라는 틀 안에만 갇혀있기 때문에 시야가 좁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최민국 코치님하고 크로코다일님하고 토론을 하면 나는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거지. 개인적으로 나는 재밌을 것 같아. 솔직히 저는 케미컬을 아주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크로코다일 형님은 화학이고 최민국 코치님도 화학하고 약동학인가 뭐 이런 거 약으로 사용되는 그 병리학 뭐 이런 거 약에 관련된 그런 거를 본인이 공부를 계속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다 이거지. 크커도 형이고 흑자 형도 형이죠. 개인적으로도 저는 크커 형하고 최민국 코치님하고 이게 친해져서 뭔가 협업하면 재밌는 그림이 나올 것 같긴 해. 나는 뭐 두 분 다 좋아하니까. 매스몬스터 나가는 선수들이 근데 뭐 원래 코치라는 게 계속 바꾸죠.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바꾸는 거고 뭐 다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시합을 나갔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몸이 안 변했어. 그러면 코치를 바꿔야지 당연히. 왜 학원을 다녀. 내가 과외를 받아요. 비싼 돈 주고 과외를 받았어. 성적이 많이 안 올랐어. 그러면은 과외 선생님 바꾸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지 뭐. 그리고 모든 지도 방식은 호불호가 갈립니다. 호불호가 안 갈리는 지도 방식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는데. 저도 이제 트레이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가 티칭을 하는 것도 호불호가 있어요. 제 티칭 스타일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 너무 당연한 거죠. 개인의 취향이니까. 맞으면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몸이 잘 변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그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코치가 트레이닝을 선수를 시켜서 그 선수의 몸이 발전적으로 변했다. 그러면은 실력 있는 코치다. 그리고 그 확률이 높다. 10명을 티칭했는데 한 8, 9명이 굉장히 몸이 잘 변했어. 그럼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 실력 있는 코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명을 티칭했는데 뭐 2, 3명밖에 안 좋아. 그럼 실력이 없는 코치다. 근데 이제 제가 그 판단 근거, 그러니까 제가 코치를 고용을 할 때 판단 근거를 본 건 최민국이라는 코치님이 굉장히 여러 명을 트레이닝을 했는데 컨디셔닝에 실패하는 거를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민국 코치님이 이렇게 코칭을 해서 컨디셔닝을 못 잡은 선수는 손에 꼽아요. 손에. 나도 물론 컨디셔닝이 좋아졌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실력이 있는 코치다. 그래서 그게 맞으면은 그 코치랑 가면 되고 안 맞으면은 뭐 다른 코치한테 가보는 것도 방법이 되는 거죠. 터진다는 분은 약 쓰면 엄청날 것 같은데 아깝지 않으신가요? 근데 쓰는지 안 쓰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뭐 터질라라는 그분이 진짜 내추럴이다 그러면 써야지. 그거를 썩혀두면은 손해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그냥 이거는 뭐 개인의 사상의 차이잖아요. 보디빌딩에서 내추럴을 이제 세일즈, 그러니까 마케팅 수단으로 내추럴을 사용해서 돈을 버는 시대는 이제 거의 끝났다. 시합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는 돈이 돼요. 지금 시합을 이렇게 여는 사람들은 오히려 내추럴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시합을 열면은 돈을 버는 시대입니다. 지금 현재. 근데 유튜버나 뭔가 이런 인스타나 여기서 마케팅을 할 때 내추럴 보디빌딩으로 마케팅해서 돈을 버는 시대는 거의 이제 끝물이지 않을까. 내추럴을 주장하면서 돈을 버시던 분들이 있죠. 이제 그분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하향세로 내려오잖아요. 거기서 그분들이 진짜로 약을 쓰고 완전 메이저와 경쟁을 한다. 그러니까 박재용 같은 친구들하고 경쟁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봐요. 그 친구들 대부분. 근데 이제 지금 계속 똑같이 내추럴을 마케팅 수단으로서 쓰는 거는 이미 이제 한계치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터질라 내추럴 아님. 근데 그건 누구도 몰라. 본인만 아는 거지. 자신이 내추럴이라고 주장하면 일단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방송하시는 분들은 약물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한 부분만 굉장히 무섭게 경고하는데 코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똑같기는 해요. 왜 우리가 담배 사면은 담배에 암 걸린 사진 이렇게 넣어놓잖아. 그렇게 경고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 왜냐하면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실제로 약을 쓰면은 죽을 수 있고 암도 걸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 피부도 안 좋아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명확히 얘기를 해주고 그것을 내가 그냥 나는 인정하고 그렇게 돼도 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쓸 거면 쓰라는 거야. 저는 세상 모든 일이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급하게 갈 데가 있어. 그럼 나는 과속을 하잖아요. 과속을 하면 사고 날 위험이 엄청나게 높아져. 그걸 나는 알고 있죠. 과속하면 나는 사고 날 확률이 높다는 걸 알잖아. 알지만 나는 급하니까 그렇게 간단 말이야. 빨리 많이 밟아서 가.
그거를 본인이 감내하고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운전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면은 나만 뒤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뒤지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위험한 거고, 약물은 다행히 지만 뒤져. 자기만 뒤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과속운전이나 이런 거보다 차라리 약물이 나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생각의 차이라는 거죠. 어차피 빨리 가려고 하는 거잖아. 보디빌딩에서 스테로이드를 쓰는 것도 나는 지금 빨리 가고 싶어. 진짜 센 놈들하고 경쟁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따라가고 싶어. 그런 욕심이 있으니까 쓰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저는 그게 과속운전과 뭐가 다른지 나는 모르겠다는 거지. 근데 뭐 그거는 개인의 생각의 차이니까. 아무튼 내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또 이제 또 이 여한병 하는 애들 있겠지.